장모님이 네 엄마지, 내 엄마냐? 친정엄마가 교통사고로 3달을 입원해 계셔도 전화 한 통 없던 그 인간이 뱉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 엄마가 쓰러지자마자 남편은 눈을 뒤집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너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가 쓰러졌는데 맏며느리가 돼서 간병을 안 해? 당장 회사 때려치워. 핏대까지 세우며 윽박지르는 남편을 보며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가 했던 말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네 엄마지 내 엄마는 아니잖아. 네가 간병해. 순간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입만 뻐끔거리더군요. 과연 이 남자는 언제까지 그 뻔뻔한 고개를 쳐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30 중반의 김미연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두고 성공한 여자라고 부르곤 했어요. 국내 굴지의 대기업 마케팅 팀장, 30대 후반이라는 나이에 임원을 바라보는 위치, 그리고 억대 연봉까지. 겉으로 보이는 제 삶은 화려한 조명 아래 놓인 쇼윈도 마네킹처럼 완벽해 보였을 테니까요. 매일 아침 잘 다려진 정장을 입고 수십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며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지만 그 화려한 명암 뒤에 숨겨진 제 진짜 모습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는 걸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오늘 제가 꺼내놓을 이야기는 그 완벽해 보이던 제 인생이 단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지옥으로 변했는지, 그리고 믿었던 가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날카로운 흉기가 되어 제 심장을 찔렀는지에 대한 아주 긴 고백입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날이었어요. 다음 달 출시할 신제품 마케팅 기획안 때문에 팀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야근을 하고 있었죠. 사무실 창밖으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니 불안하더라고요. 꼭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밤 10시가 넘었을 무렵 정적을 깨고 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려댔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받아야만 할 것 같아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는 응급실 간호사였고 그 내용은 제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어요. 김 이자님 따님 되시죠? 어머님이 횡단보도를 건너시다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상태가 위중해서 수술 들어가야 하니 빨리 오셔야 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끼며 허둥지둥 가방을 챙겨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제 유일한 가족이자 의지할 곳은 남편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남편이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시끌벅적한 술자리 소음이 고막을 때리더라고요. 왜? 나 지금 회식 중인데. 남편의 들뜬 목소리에 울컥 눈물이 솟았지만 꾹 참고 상황을 설명했어요. 엄마가 사고를 당해 수술실에 들어갔으니 제발 와달라고 애원했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아, 진짜? 장모님이? 근데 어쩌냐. 나 지금 부장님이랑 중요한 얘기 중이라 빠질 수가 없어. 수술 끝나면 연락해. 내가 간다고 당장 낫는 것도 아니잖아. 뚝 하고 매정하게 끊긴 전화기를 들고 저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어요.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제 마음에는 천둥번개가 치는 것 같았죠. 병원에 도착해 수술실 앞을 지키며 혼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붉게 켜진 수술 중 표시등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제발 엄마를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수술이 끝났고 의사 선생님은 다행히 고비는 넘겼지만 다리 복합골절이 심각해서
최소 3개월은 입원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짐을 챙기러 집에 들렀는데 남편은 아직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어서야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들어오는 꼴을 보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헝클어진 머리에 구겨진 와이셔츠 차림으로 들어온 남편은 걱정스러운 표정은커녕 대뜸 돈 얘기부터 꺼내는 거 있죠? 제 어깨를 툭툭 치며 남편이 물었어요. 장모님 보험은 들어놨어? 합의금이랑 보험금 꽤 나오겠네? 아, 뺑소니라고 했나? 그럼 정부 보장 사업 이런 것도 있다던데 알아봤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밤새 사경을 헤매다 겨우 살아난 장모를 두고 한다는 소리가 고작 돈 얘기라니 이게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남편을 노려봤어요. 당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엄마가 죽다 살아나셨는데 돈 얘기가 먼저 나와? 어젯밤에 오지도 않고 이제 와서 한다는 소리가 고작 그거니? 남편은 제 눈초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소파에 벌러덩 드러눕더니 하품을 쩍 하더라고요. 아니,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병원비가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나도 계속 술 마시느라 피곤해 죽겠어. 좀 자게 조용히 해라.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엄마가 깨어나면 간병을 해야 하는데 회사 일도 있고 해서 주말만이라도 남편에게 교대 간병을 부탁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 꼴을 보니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나더라고요.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연차 쓰는 것도 한계가 있어. 평일엔 내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주말에는 당신이 병원 좀 지켜줘. 그러자 남편이 벌떡 일어나며 정색을 하고 소리쳤어요. 내가 거길 왜 가? 주말에는 나도 좀 쉬어야지. 그리고 간병인을 쓰면 되잖아. 돈도 잘 버는 여자가 왜 그렇게 궁상을 떨어? 간병인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도와달라는 거잖아. 가족인데 그 정도도 못해줘? 제 말에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대꾸했어요. 야, 말은 똑바로 하자. 엄밀히 말하면 네 엄마지. 내 엄마는 아니잖아. 그렇게 잘난 네가 내 돈으로 사람 써서 해결해. 나한테 피해 주지 말고. 그 순간 저는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내 엄마지 네 엄마는 아니다라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는 게 가족 아닌가요? 남편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렸죠.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 인간에게 기대느니 차라리 지나가는 개한테 하소연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지옥 같은 독박 간병을 시작했어요. 회사에는 사정을 말하고 연차를 몰았었지만 엄마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선망 증세가 와서 밤마다 소리를 지르시고 저만 찾으셨거든요. 간병인을 구하려고 해도 엄마가 낯선 사람을 거부하고 저만 찾아서 도저히 맡길 수가 없었어요. 저는 병실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엄마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밥을 떠먹여드리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거울을 보니 제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눈밑은 퀭하고 피부는 푸석푸석해져서 귀신이 따로 없었죠. 그런데도 남편은 병문안은커녕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집에 잠깐 들러오시라도 챙기려 하면 짜증부터 냈죠. 빨래가 쌓인 소파를 발로 툭 차며 남편이 투덜거렸어요. 집안 꼴이 이게 뭐냐? 밥도 안 차려주고 내가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밥상 하나 못 받아 먹어야 해? 너는 친정에 미쳐서 남편은 안중에도 없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저는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지금 싸워봤자 저만 손해고 엄마 간병에 집중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묵묵히 빨래를 돌리고 청소기를 밀어놓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어요. 남편은 그런 제 뒤통수에 대고 혀를 차며 말했죠. 독하다, 독해. 여자가 저렇게 드세니까 집안에 우환이 끊이질 않지. 그 말을 듣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래도 엄마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죠. 입원 한 달째 되던 날 엄마가 정신이 좀 드셨는지 사위가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최서방은 바쁜가 보구나. 얼굴 한번 보기가 힘드네. 엄마의 그 말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 남편이 귀찮다는 듯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엄마가 당신 보고 싶어 하셔. 잠깐이라도 와서 얼굴 좀 비춰주라. 응? 제 간절한 부탁에도 남편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어요. 아, 나 지금 바빠. 거래처 미팅 있어서 못 가. 그냥 나 바쁘다고 해. 이런 걸 내가 하나하나 설명해줘야 되냐? 끊어. 또다시 매정하게 끊긴 전화기를 붙들고 저는 엄마에게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최서방이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회사에서 못 나온다고요. 엄마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그 눈빛의 서린 서운함을 저는 읽을 수 있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우연히 신우이의 SNS를 보게 되었어요. 평소에는 꼴도 보기 싫어서 잘 안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촉이 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신우이의 인스타그램에는 충격적인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해시태그와 함께 올라온 사진 속에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신우이가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횟집에서 거한상을 차려놓고 건배를 하는 사진, 유채꽃밭에서 다정하게 포즈를 취한 사진들이 줄줄이 이어졌죠. 거래처 미팅이 있다던 남편은 선글라스를 끼고 한 손에는 한라봉 주스를 든 채 세상 편해 보이는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장모는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아내는 독박 간병으로 말라 죽어가는데 본인들은 제주도에 가서 희희낙낙거리고 있다니요. 이게 정말 사람이 할 짓인가요? 저는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고 싶었지만 엄마가 놀라실까봐 꾹 참았습니다. 대신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캡처해서 저장해 두었죠. 며칠 뒤 여행에서 돌아온 남편이 뻔뻔하게 병원에 나타났어요. 빈손으로 터덜터덜 들어오는 꼴을 보니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요. 엄마가 잠드신 틈을 타서 남편을 복도로 끌고 나갔어요. 휴대전화 화면을 남편 얼굴에 들이밀며 물었죠. 거래처 미팅이 제주도였나 봐? 아주 신나셨네. 장모는 병원에 누워 있는데 횟집 가서 회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던 남편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팔짱을 끼고 짝다리를 짚은 채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죠. 야, 너 뒷조사하냐? 소름 끼치게 왜 이래? 나도 스트레스 풀러 간 거야. 너도 네 가족 챙기느라 집에도 안 들어오는데 나도 우리 가족 챙기는 거야. 문제 있어? 와, 정말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저 뻔뻔한 태도에 기가 차서 헛웃음만 나왔어요. 내 가족, 네 가족 편 가르기를 하는 것도 모자라 아픈 장모를 두고 놀러 간 걸 정당화하다니요. 가족? 그래, 당신한테는 시댁만 가족이고 처가는 남이지? 그럼 나도 이제부터 당신 가족 안 챙겨도 되겠네? 당신이 그랬잖아. 엄밀히 말하면 내 엄마지 네 엄마 아니라고. 나도 똑같이 해줄게. 제 서슬퍼런 말에 남편은 콧방귀를 뀌며 비웃었어요. 해보시든가. 어차피 넌 며느리라 도리 안 하면 욕먹는 건 너야. 여자가 어디서 남편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기가세도 적당히 세야지. 남편은 끝까지 반성은커녕 저를 가스라이팅하며 유유히 병원을 빠져나갔어요. 멀어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피맛이 비릿하게 느껴질 정도로 입술을 꽉 깨물었죠. 그때 다짐했어요. 이 인간과는 끝이라고요. 하지만 그냥 끝내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제가 받은 고통, 엄마가 당한 무시, 이 모든 걸 몇 배로 돌려주고 끝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잠든 엄마의 손을 잡고 저는 눈물을 삼키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엄마까지 고생시키네. 하지만 걱정 마. 내가 다 갚아줄게. 저 인간들이 흘린 눈물 콧물까지 쏙 빼놓을 테니까 지켜봐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남편의 바닥이 거기가 끝이 아니었다는 걸요. 앞으로 펼쳐질 더 기가 막힌 사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상상조차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지옥 같은 3개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다행히 퇴원하셨지만 다리뼈가 잘 붙지 않아서 결국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셨습니다.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 가시고 매일 재활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오가야 했는데 그 뒷바라지는 오로지 제 몫이었죠. 저는 회사에서 눈치 보며 칼퇴근을 하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려가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가 집에 모셔다 드리고 밥상까지 차려드린 뒤에야 제 집으로 향했어요. 몸이 10개라도 모자란다는 말이 딱 제 상황이었죠. 어느 날은 정말 파김치가 되어서 현관문을 열었는데 집안에서 고소한 치킨 냄새랑 시끌벅적한 TV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거실에 들어서니 시누이가 와서 배달 음식을 잔뜩 시켜 먹고는 입가에 양념을 묻힌 채 낄낄거리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치킨 뼈랑 피자 박스가 어지럽게 널려 있고 맥주 캔이 굴러다니는데 치울 생각은 아예 없어 보였죠. 남편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배를 극적이며 여동생이랑 농담 따먹기나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오자 시누이는 본체만체 하며 언니 왔어? 늦었네? 하고는 다시 TV로 고개를 돌렸어요. 남편은 저를 쓱 훑어보더니 대뜸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야, 너는 시누이가 왔는데 빈손으로 오냐? 올 때 과일이라도 좀 사오지. 센스가 없어, 센스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지만 저는 꾹 참고 겉옷을 벗으며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든데 남편은 손 하나 안 대고 입만 나불거리더라고요. 시누이가 갈 때가 되자 남편은 현관까지 배웅을 나가더니 돌아와서 저한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너 미쳤냐? 애가 간다는데 용돈 좀 쥐어주지 그냥 보내. 오빠 집에 왔는데 차비라도 줘야 할 거 아니야. 그 순간 참고 있던 둑이 터져버렸어요.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당신은 우리 엄마 병원비 한 푼 보탠 적 있어? 나는 내 생활비 쪼개서 엄마 간병비 대느라 허리가 휘는데 놀러온 시누이 용돈까지 챙겨야 해? 제 말에 남편은 얼굴을 붉히며 더 크게 소리쳤어요. 야, 그건 네 사정이지. 어디서 남편한테 눈을 부라려? 네가 밖에서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냐? 집안 꼴이 엉망인데 돈 버는 게 무슨 소용이야. 저는 더 이상 대꾸할 힘도 없어서 화장실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수돗물을 콸콸 틀어놓은 채 소리 죽여 펑펑 울었죠.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처량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대접을 받고 사나 싶고 이 결혼이 철저히 잘못됐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밖에서는 남편이 문 안 열어? 질질 짜지 말고 나와서 밥이나 차려.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정말이지 그 목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어요. 며칠 뒤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는 게 너무 불안하고 제 체력도 한계에 다다라서 당분간만 엄마를 우리 집으로 모시면 안 되겠냐고요. 여보, 나 정말 힘들어서 그래. 엄마 재활 끝날 때까지만 우리 집에서 모시자.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당신한테 피해 안 가게 할게. 제 간절한 부탁에 남편은 펄쩍 뛰며 질색을 하더라고요. 뭐, 장모님을 모셔? 야, 너 제정신이야? 내가 내 집에서 편하게 팬티 바람으로도 못 있는 게 말이 되냐고. 절대 안 돼. 불편해서 못 살아. 방 하나 비워드리면 되잖아. 그리고 당신 늦게 들어오니까 마주칠 일도 거의 없어. 제발 부탁 좀 할게. 싫다니까? 왜 자꾸 강요해? 정 모시고 싶으면 네가 나가서 살든가. 내 집에는 절대 못 들여. 남편의 완강한 태도에 저는 억장이 무너졌어요. 내 집이라니요. 이 집 살 때 친정 엄마가 보태준 돈이 얼만데 이제 와서 자기 집이라고 유세를 떠는 꼴이라니.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여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남편은 제 마음을 알 리가 없었죠. 사실 저라고 왜 친정에 가서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당장이라도 짐 싸들고 엄마 옆에 붙어 있고 싶었죠. 하지만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꺼냈다가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너 미쳤니?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와서 산다니 남들 보기에 흉하다. 네 남편 밥은 어쩌고? 난 죽어도 싫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돼. 불편한 몸을 이끌고 펄쩍 뛰시며 격하게 거부하시는 엄마를 보면서 저는 차마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어요. 당신 몸이 부서져라 아픈 와중에도 딸내미 가정 지켜주겠다고 혹시라도 사위한테 미움받을까봐 짐이 되기 싫어하시는 그 마음이 너무 뻔히 보여서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그러니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만 새카맣게 타들어갈 뿐이었죠. 그렇게 냉전 상태로 며칠을 보내다 시댁 제사가 다가왔어요. 저는 퇴근하고 엄마 저녁을 챙겨드리고 가느라 늦을 수밖에 없었죠. 부랴부랴 시댁에 도착하니 이미 제사는 끝나고 식구들이 둘러앉아 과일을 깎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서자마자 싸늘한 정적이 흐르고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한마디 하셨어요. 쯧쯧 며느리가 돼서 제사상도 안 차리고 이제야 오냐? 아주 상전이 따로 없구나. 저는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숙이고 변명을 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친정 엄마 식사 챙겨드리고 오느라 늦었어요. 차가 많이 막혀서. 그러자 남편이 옆에서 깐죽거리며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더라고요. 엄마, 쟤 요즘 친정에 미쳐서 살아. 우리 집은 하숙집인 줄 안다니까. 내가 밥도 못 얻어먹고 산다. 그 말에 시어머니 눈매가 매섭게 올라갔어요. 뭐, 하늘 같은 남편 밥을 굶겨? 네가 미쳤구나. 출가 외인이라는 말도 모르냐? 어디 친정 타령을 하고 있어. 당장 친정 발길 끊어라. 친척들까지 다 보는 앞에서 그런 모욕을 당하니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죠. 내 연봉이 남편보다 1.5배나 높은데 왜 나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하나. 가사노동에 시댁 행사까지 독박을 쓰면서 돈까지 벌어다 바치는 내가 호구 중에 상호구구나 싶더라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엄마 병원비 정산을 하려고 통장을 확인했어요. 엄마 수술비랑 입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결혼할 때 엄마가 비상금으로 주셨던 적금을 깨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뱅킹으로 조회를 해보니 잔액이 0원인 거예요. 제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나 새로 고침을 눌렀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게다가 제 명의로 3천만 원 대출까지 실행된 내역이 있더라고요. 손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범인은 단 한 명뿐이었죠. 안방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야, 당장 일어나. 내 통장에 있던 돈 어디 갔어? 이거 대출은 또 뭐고? 남편은 부스스한 눈으로 일어나더니 태연하게 하품을 하며 말했어요. 아, 그거 내가 좀 썼어. 왜 자는 사람 깨우고 난리야? 썼다고? 그 큰 돈을 어디다 썼는데? 그리고 내 허락도 없이 대출을 받아? 이거 엄연한 범죄야. 제가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귀찮다는 듯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죠. 주식 좀 했어. 요즘 대박 종목이 있다길래 투자 좀 했지. 야,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냐? 나중에 대박 나면 몇 배로 불려서 갚으면 되잖아. 뭐? 주식? 그래서 지금 그 돈 어떻게 됐는데? 아, 지금은 좀 떨어져서 반토막 났는데 좀 기다려. 너는 남편을 그렇게 못 믿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가요? 엄마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며 꼬깃꼬깃 모아둔 노후 자금이었는데 시집갈 때 혹시라도 기죽지 말라고 급할 때 쓰라고 눈물 흘리며 쥐어주신 피 같은 돈이었다고요. 그걸 이 인간이 홀라당 날려먹은 거예요. 너 진짜 미쳤구나.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리 엄마 목숨 같은 돈이야. 당장 내놓으라고. 제가 악을 쓰며 달려들자 남편은 저를 밀치며 뻔뻔하게 나왔어요. 야, 남자가 큰일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 왜 악을 써? 그리고 그 돈 너 혼자 쓰라고 주셨겠냐? 치사하게 굴지 마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말이 통하는 인간이 아니라는 걸요. 더 이상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났다는 걸 직감했죠.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갑게 식히며 저는 바닥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쓱 닦아내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제 눈빛이 달라진 걸 느꼈는지 남편이 움찔하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부부니까 그럴 수 있지. 갑자기 차분해진 제 태도에 남편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며 거봐, 말이 통하네. 좀만 기다려. 내가 대박 터뜨려서 호강시켜 줄게라고 헛소리를 짓거렸죠. 저는 속으로 비릿한 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지져라. 지금 실컷 지져둬라. 이게 네 마지막 발악이 될 테니까. 그날부터 저는 철저하게 연기를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척 밥도 차려주고 빨래도 해주면서 경계심을 풀게 만들었죠. 그리고 뒤로는 남편 몰래 녹음기를 샀어요. 집안 곳곳에, 남편 차에, 심지어 남편이 자주 입는 정장 안주머니에도 초소형 녹음기를 숨겼죠.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통장 관리를 따로 하며 제 수입을 철저히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요즘 왜 월급 안 들어와? 라고 물으면 엄마 병원비 대느라 갑을 받아서 안 들어와라고 둘러대며 생활비를 끊었죠. 남편은 투덜거렸지만 제가 워낙 불쌍한 척 연기를 하니까 의심하지 않더라고요. 엄마 병원비는 제가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서 해결했습니다. 빚이 늘어가는 걸 보면서 가슴이 타들어갔지만 나중에 위자료로 다 받아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죠. 밤마다 녹음된 파일을 들으며 남편의 막말과 시댁 식구들의 뒷담화를 정리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차서 잠이 안 올 정도였지만 그 분노가 저를 버티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와서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게 녹음기에 고스란히 찍혔어요. 아, 장모 보험금 분명 더 나올 구멍이 있을 건데 마누라가 멍청해서 그걸 못 챙기네. 이번에 엄마 환갑잔치 크게 해드려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어쩌냐. 그 녹음 파일을 듣는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 인간은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갱생의 여지가 없구나 확신했죠.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컴퓨터에 이혼 소송 준비 폴더를 만들었고 차곡차곡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살얼음판 같은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제 편인지 아니면 더 큰 시련을 주려는 건지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처럼 지옥 같은 회사 생활을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퇴근하려는데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더라고요. 화면을 보니 신우이 이름이 떠 있었어요. 평소엔 연락 한 통 없다가 무슨 꿍꿍인가 싶어 받기 싫었지만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싶어 전화를 받았죠. 아니나 다를까 수화기 너머로 신우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 엄마가 화장실에서 쓰러지셨대. 지금 구급차 타고 응급실 가고 있어. 빨리 와봐.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평소 혈압이 높으시긴 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실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부랴부랴 가방을 챙겨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하니 신우이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벽에 기대 서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골든타임은 넘기지 않았지만 뇌에 출혈량이 많아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셨죠.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신우이는 제 옷자락을 붙잡고 징징거렸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 잘못되면 어떡해? 나 무서워 죽겠어. 언니가 좀 어떻게 해봐. 저는 기가 막혔지만 일단 신우이를 진정시키고 남편에게 물었죠. 어머님 평소에 혈압약 잘 챙겨 드셨어? 최근에 병원 다녀오신 적은 있고?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몰라. 내가 어떻게 아냐? 엄마가 알아서 드신다고 했어. 그리고 왜 나한테 따져? 네가 며느리잖아. 시어머니 건강도 안 챙기고 뭐 했어? 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친정 엄마 챙기느라 정신없는 사람한테 시어머니 건강까지 챙기라니요. 본인 엄마인데 자식인 본인이 더 잘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꾹 참고 수술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어요. 몇 시간 뒤 수술이 끝나고 시어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지셨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수술은 잘 됐지만 후유증으로 하반신 마비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재활 치료도 꾸준히 받으셔야 하고 24시간 간병이 필요하실 거예요. 가족분들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신우이와 남편의 표정이 싹 굳어지더라고요. 24시간 간병이라니 누구 하나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간병인을 써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신우이는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말했죠. 어머, 나 어떡해? 나 애들 학원 픽업해야 하는데. 그리고 나 허리도 안 좋아서 간병 못해. 오빠 네가 알아서 해. 그러자 남편이 펄쩍 뛰며 소리쳤어요. 야, 너는 딸 아니냐?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도 회사 바빠서 못해. 네가 좀 해. 오빠가 장남이잖아. 그리고 올케 언니 있잖아. 언니가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지. 두 남매가 병원 복도에서 서로 미루며 싸우는 꼴을 보니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팔짱을 끼고 그 꼴을 지켜보다가 차갑게 한마디 던졌어요. 둘 다 그만 좀 해. 어머님 아직 마취도 안 깨셨어. 일단 간병인 구해서 쓰고 비용은 반반씩 부담하면 되잖아. 제 말에 남편과 신우이는 동시에 저를 쳐다보며 입을 모아 소리쳤습니다. 간병인? 그 돈이 얼만데? 네가 돈 다 낼 거야? 그래, 언니가 돈 잘 버니까 언니가 내면 되겠네.
우린 집 대출금 갚느라 쪼들리는 거 알잖아. 정말이지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콧방귀를 뀌며 말했죠. 나도 우리 엄마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 정그러면 돌아가면서 간병하든지.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간병인을 구했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시어머니 성격이 워낙 까탈스럽고 예민하셔서 간병인들이 며칠을 못 버티고 그만두는 거예요. 물이 차갑네 뜨겁네, 덥네 춥네, 자세가 불편하다 등등 온갖 트집을 잡으시니 누가 버티겠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간병인이 3명이나 바뀌고 나니 결국 남편이 저를 호출하더라고요. 남편은 비장한 얼굴로 식탁에 앉으며 말했어요. 여보 앉아봐. 가족회의 좀 하자.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일단 맞은편에 앉았어요. 남편은 뜸을 들이더니 대뜸 폭탄 선언을 하더라고요. 간병인 구하는 것도 지쳤고 아무래도 네가 회사 그만두고 엄마 간병해야겠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내가 회사를 그만둬?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아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간병비가 한 달에 4, 500씩 나가는데 감당이 되냐? 그리고 엄마가 며느리 손길을 원하시잖아. 네가 살갑게 해드리면 금방 나으실 거야. 내 연봉이 얼만데 퇴사를 해? 차라리 당신이 휴직하고 간병해. 당신이 아들이잖아. 제 말에 남편은 얼굴을 붉히며 책상을 쾅 내려쳤어요. 야, 남자가 어떻게 집구석에 처박혀서 똥오줌 받아내냐? 남사스럽게. 넌 며느리잖아. 맏며느리 도리해야지. 어디서 말대꾸야? 도리? 당신은 우리 엄마 아플 때 코빼기도 안 비쳤으면서 나한테 도리를 우는애? 당신 월급으로 생활비랑 병원비 감당돼? 제가 조목조목 따지자 남편은 말문이 막혔는지 씩씩거리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병실에 계신 시어머니에게서